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한 68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껴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돈을 모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 일도 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평생 모은 5억 원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들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잘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어머니 편찮으세요? 효녀였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년째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랑 못 살겠어요.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적으로 아들 명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2억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번 돈인데도요. 어머니는 쫓겨났습니다.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5억이 2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으로 새 집을 샀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며느리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들은 왜 막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5년간의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68세 여성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평생 모은 5억 원이 어떻게 날아갔는지 그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삶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젊었을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10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보험금이나 보상금 같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받은 돈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방 보조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건물 청소,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했습니다. 아들 교육비는 아꼈습니다. 학원은 못 보냈지만 학교는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대학도 보냈습니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보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프면 약 사 먹고 일했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억 원이었습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아들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나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31살 때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밝고 명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잘했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한다는데 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너희끼리 사는 게 편하지 않겠니? 아니에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제 친정 부모님도 찬성하셨어요.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봤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 거면 조금 큰 집이 필요해요. 방이 3개는 있어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부부 방 하나, 어머니 방 하나, 나중에 아이 방 하나. 방이 3개는 필요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전세금이 4억 원이었습니다. 아들이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집값 오르면 내 집 마련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지금 매매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매매?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5억 원을 다 쓰면 노후 자금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해서 자기 집을 가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 집이니까 어머니 돈을 보태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어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5억을 내고 아들이 모은 돈과 대출로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등기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할까요? 아들 명의로 할까요? 글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증여세 문제도 있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아들 명의가 깔끔할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들한테 줄 돈이니까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아들 명의로 하자. 아들 명의로 등기가 됐습니다.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아들 명의가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장가가고 좋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안방은 신혼부부가 쓰고 작은 방 하나는 어머니가 쓰고 나머지 방 하나는 나중에 아이 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잘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하며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청소하려고 하면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같이 TV를 봤습니다. 어머니 2% 재미있어요. 같이 봐요 라며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를 잘 만났구나. 이렇게 효도받으며 살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안 차렸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늦어요. 알아서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도 각자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입맛이 다르시니까 따로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TV 볼 때도 어머니, 제 방에서 보세요. 거실은 저희가 쓸게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신혼인데 둘이 있고 싶겠지 생각했습니다. 2년째 며느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머니는 이미 5억을 다 썼습니다. 손에 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식당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어머니가 벌어서 50만 원씩 줄게. 50만 원요? 그것밖에 안 돼요? 어머니 식비만 해도 그것보다 더 들어요.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표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했습니다. 5억을 집에 다 쓰느라 손에 돈이 없었습니다. 3년째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계세요. 제 친구들 오는데 불편해요. 어머니 거실에 나오지 마세요. 남편이랑 얘기해야 해요. 어머니 냄새 나요. 뭐 드셨어요? 어머니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집이니까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나한테 좀 차가운 것 같아. 엄마, 그냥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해해줘. 아들도 편을 안 들어줬습니다. 4년째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못 살겠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한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있었지만 다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4년 동안 참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집에 들어오면 시어머니 얼굴 봐야 하고 눈치 봐야 하고 진짜 못 살겠어요. 아들이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우리 집 사는데 돈 다 보태줬잖아. 그거 은혜 갚으라는 거예요? 평생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저도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가만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갈게. 너희끼리 살아. 엄마 어디 가시게요?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게. 너희가 편해야지. 엄마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식당 일해서 벌면 되지. 어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아들이 보증금을 빌려줬습니다. 어머니는 그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나가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웠습니다. 5억을 다 쓰고도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갔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 왜? 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제는 저랑도 맞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들이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아들아, 며느리한테 잘 빌어봐. 엄마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산 분할이 문제였습니다. 아파트는 아들 명의였습니다.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결혼 후에 구입한 재산이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후 구입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아파트 구입 자금 5억 원은 시어머니가 제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여입니다.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 명의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법원은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시세는 6억 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절반인 3억 원을 며느리한테 줘야 했습니다. 아들은 3억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6억에 팔았습니다. 거기서 대출금 5천만 원을 갚고 남은 5억 5천만 원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2억 7천5백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아들이 2억 7천5백만 원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넣은 5억 원은 2억 7천5백만 원이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며느리는 그 돈으로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홀가분하게 새 출발을 했습니다. 아들은 2억 7천5백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2억 원짜리 전세였습니다. 남은 7천5백만 원은 어머니한테 돌려줬습니다. 엄마,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5억을 줬는데 7천5백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3억 2천5백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7천5백만 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방에 있는 7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남은 500만 원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0년 모은 5억이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됐습니다. 식당 일을 계속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아들은 가끔 찾아옵니다.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건 며느리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걸까요? 어머니 돈으로 집 사고
몇 년 참고 살다가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는 게 목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어머니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던 걸까요? 어머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5억이 날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묻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들 명의로 집을 산 게 잘못인가요? 며느리를 믿은 게 잘못인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일단 누가 잘못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5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안 돼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해서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계획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며느리가 2억 7,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산 집인데 어머니를 내쫓고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둘째, 법이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5억을 냈지만 아들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증여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들 재산이 됐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어머니 돈인데도 어머니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어머니도 조금은 잘못했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5억을 줄 때 계약서를 써야 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가 주는 것이다. 집의 일부는 어머니 지분이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계약서를 쓰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넷째, 아들도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5억을 내셨으면 그 돈을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이혼할 때 며느리한테 이 집은 엄마 돈으로 산 거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약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재산 분할을 해줬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며느리가 가장 잘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돈이 오갈 때는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아들 명의로 집을 사더라도 이 돈은 어머니가 빌려준 것이다 또는 이 집의 지분 중 얼마는 어머니 것이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며느리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드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돈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7,500만 원을 드렸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어머니 돈이었습니다. 원래 5억이었는데 7,500만 원만 돌려드린 겁니다.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세요. 작은 아파트에 혼자 계시게 하지 마세요. 며느리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양심에 물어보세요. 어머니 돈으로 산 집에서 재산을 가져간 게 옳은 일인가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연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자녀에게 큰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 가족이라도 계약서는 필요합니다. 특히 아들 며느리한테 줄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며느리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부모 돈을 보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부모 명의로 사세요. 또는 부모와 아들 공동 명의로 하세요. 지분을 명확히 하세요. 둘째, 꼭 아들 명의로 해야 한다면 증여 계약서를 쓰세요. 이 돈은 증여다. 단 이혼 시에는 반환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셋째, 차용증을 쓰세요. 이 돈은 빌려주는 것이다. 나중에 갚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공증을 받으세요.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사연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꼭 계약서를 쓰세요. 그게 자녀도 부모도 지키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